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정부가 남아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방역 규제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일부 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비대면 진료가 앞으로 확대 운영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자체적으로 방안을 내놓는 지자체도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도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 대해서 6년에 걸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주요 사이버 위협 대상으로 명시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으로 핵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오염원 유입 경로의 하나인 선박 평형소 유입 차단을 위한 3중 장치가 가동됩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선박은 일본 수역에서 선박 평형소를 다시 교환해야 하고 입항 전 이동형 방사능 측정과 이후 14일 동안 정밀 감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3월 2일 어제는 새학기가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초중고등학교 입학식이 4년 만에 제대로 열렸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1학년 학생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교문을 통과합니다. 품에 가득 안기는 꽃다발, 가족, 친구들과의 기념 촬영. 마스크 벗고 찍자. 코로나19 유행으로 멈췄던 대면 입학식이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실내화랑 가방이랑 많이 챙겨왔어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귈 것 같아요. 2년 전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혼자서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첫째 뒷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둘째 학부모는 오늘이 더 특별합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이런 포토전 같은 것도 이 교문 앞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사진도 찍고 아마 할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는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전 개교한 이 학교는 강당에 다 같이 모여 입학식을 하는 게 처음입니다. 133명을 직접 맞이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감개무량합니다. 실내 마스크는 해제됐지만 맨 얼굴인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용기를 내봅니다. 제가 이제 1학년 담임이다 보니까 조금 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입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표정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애들의 표정을 봐야겠구나. 애들 눈빛만으로 소통하는 거 쉽지 않구나라는 걸 지금 다 인식하고 계셔서 정부가 마련한 방역 지침에는 급식실 칸막이와 발열 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이 학교는 5월까지 유지한다는 자율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교실에 빽빽했던 칸막이가 사라졌듯 코로나19 유행 전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4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00여 명 많고 2주 전보다 1,000여 명 적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388명, 해외 유입은 2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35명으로 12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014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7일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주 연속 줄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감염 재생산 지수도 8주 연속 1 아래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코로나19 병상을 현재 3,900여 개에서 1,000여 개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 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비대면 진료가 확대 추진됩니다. 정부는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섬, 지방 등 의료 취약지와 사각지대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달 9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보조수단으로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합의했지만 이후 회의가 중단돼 논의가 더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심각한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청북도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6년간 1,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모두 7,456명, 합계 출산율은 0.87명으로 2021년 0.95명에서 0.12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감률은 전국 시도 가운데 2021년 7위에서 지난해 14위로 급감했습니다. 각종 육아 복지 정책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을 수 없자 충청북도가 현금 지급이라는 유인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충북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 대해 6년에 걸쳐 1,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출산율 저하라는 것이 비단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출생아 현금 지급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적 현금성 공약인 출산 육아 수당으로 그동안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역 내 출생아 수의 62.5%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의 반대가 거셌지만 인구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뜻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육아 수당에 드는 비용은 도비와 시군비를 4대6 비율로 투입합니다. 다만 출생아가 많아 재정 부담이 많은 청주시는 그동안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차등 지원받던 보조사업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겠다는데 공감을 같이 했고요. 복지부의 사회부장위원회 최종 조정을 거쳐서 올해부터 2년간 사업을 시행한 이후 성과평가를 실시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조건부 합의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지역은 물론 국가적 종망이 걸린 가운데 충북의 출생아 현금 지급이 출산율 증가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봄을 맞아 기온이 오르면서 산림내 습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5월까지는 중부보다 남부 지방이 더 위험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경북 예천 산불은 올해 첫 야간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진화가 이뤄졌지만 다시 재발화해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산불이 나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바짝 메마른 날씨가 원인입니다. 거기에 산림내의 수분 함량을 조사해봤더니 앞으로 사흘간 10.9%까지 떨어지고 특히 경북은 8.8%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산림 연료의 수분 함량은 산림 내 낙엽이 갖고 있는 수분의 양을 의미하는데요. 산불의 발생과 확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연료 수분 함량이 10%대일 때는 일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7건에서 최대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3월에서 5월 사이 발생하는 산불은 1년 총 산불의 57%를 차지합니다. 등산객이 증가하고 농사를 준비하면서 소각행위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겨울 가뭄이 봄 가뭄으로 이어지며 날씨 조건까지 산불을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전국이 맑고 건조한 날이 예상되는 만큼 산불,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3월에서 5월까지 산불 발생 위험을 예측한 결과 중부보다는 남부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림당국은 2월 하순부터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산림 인접지에서는 소각과 흡연, 취사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 영해로 유입되는 사례는 3중 점검 체계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염수 전파가 우려되고 있는 선박 평형수를 통한 경우도 2중 검사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가 국내로 선박 평형수를 통해 전파될 것이란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선박 평형수는 배에서 짐을 내릴 때 배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물을 주입하고 배에서 짐을 실을 땐 배에 주입했던 물을 배출하는 걸 의미합니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선박 평형수를 주입한 배가 국내로 입항해 배출하면 원전 오염수의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은 그 인근에서 선박 평형수를 입수한 선박에 대해서는 전수,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이후로 예상되는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후쿠시마현과 그 인근의 아오모리, 이와테, 이바라키, 미야기, 치바 등 5개 현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은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일본 수역에서 선박 평형수를 교환해야 합니다. 1차로 국내 입항 전엔 방사능 농도 분석이 1시간 안에 가능한 이동형 측정 장비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6개 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해서 국내에 입항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동식 방사능 측정 장비를 통해서 방사능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1시간 이내로 확인을 해서 하역 작업 여부를 판단하고요. 2차로는 14일 동안 시료를 정밀 분석해 추적, 감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동형 측정 장비에서 혹시 놓칠 수 있는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실히 다시 확인하겠다는 차원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올해 봄이나 여름쯤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도쿄전력이 방류시설 공사를 올해 봄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해양 방류에 필요한 시설 공사와 관련해 봄 무렵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현지 어민들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명이라도 많은 이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명시하고 적대 행위자는 파괴하고 해체하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백악관이 공식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사이버 적성국으로 명시됐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규칙과 인권을 무시한 이들의 행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민간과 정부 모든 영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며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지목했습니다. It also has substantial cyber capabilities that, if deployed at a minimum, can cause localized temporary disruptions to critical infrastructure inside the United States. 지난 10년간 중국은 사이버 활동을 지식재산권 탈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전시켰고 미국 국익을 위협하는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이란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려는 정교함과 의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핵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 부문에서 사이버 보안을 위한 최소 요건을 설정해 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적대적 행위자들을 파괴하고 해체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이버 규제 완화를 촉구해온 민간 부문에도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책임을 촉구해 규제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챗 GPT 따라잡기에 나선 구글이 유튜브에도 AI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닐 모한 유튜브 신임 최고 경영자 CEO는 현지 시간 1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앞으로 몇 달 내에 AI 생성 기능을 통해서 동영상에서 가상으로 옷을 갈아입거나 SF 같은 배경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아는 AI의 힘은 동영상에서 다른 이미지를 만들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통신 모바일 반도체 기술 기업 퀄컴도 챗 GPT의 인기가 스마트폰에서 AI의 기능을 보여줄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초과이익 공유와 중국 투자 제한 등을 제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이지만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참여를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가드레일 세부 내용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 반도체법의 최우선 목표는 세계 주요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설비를 미국에 짓게 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심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은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히고 수익 전망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조금을 1억 5천만 달러 이상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회계 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국방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를 우선 공급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지만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우리 기업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는 미국 상무부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오히려 그 다음에 규제라든지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보면은 뭐 물류력 겨자 먹기로라도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더 큰 문제는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10년간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세부 내용을 놓고 우리 정부와 기업은 현재 미국 측과 협의 중인데 이달 중에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미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 공장에 대한 후속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도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적재산권과 생산장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 반도체의 최대 고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반도체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시점에 미중 간 반도체 패권 다툼 속에서 누수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전국 법원의 전산망이 일부 마비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 일반 사무는 물론 재판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법원 행정처장까지 나서 사과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에 접속하려 하자 접속할 수 없다는 안내가 뜹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사건 관련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원 전산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겁니다. 공탁금 납부 등 일부 법원 일반 사무도 마비되면서 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은 잇따라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집행비용을 납부해야 되는데 전산 오류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내일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판사 등 직원들이 이용하는 법원 내부 전산망도 온종일 장애를 겪었습니다. 재판 일정을 입력하거나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모두 열리지 않으면서 일부 재판부가 급하게 재판 날짜를 바꾸는 등 실제 차질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소제기, 자료 제출 등 모든 작업이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지는 민사재판에 불편이 집중됐습니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도 불가능하다며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 상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시스템이 먹통이 된 건 최근 문을 연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과 관련한 데이터 작업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밤부터 두 법원에 필요한 사건 데이터를 옮기면서 충돌을 막기 위해 전산망 가동을 잠시 중단했는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작업이 계속 지연된 겁니다. 7억 7천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도 작업이 지연된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작업을 마치기로 한 날 새벽까지도 데이터 이관이 끝나지 않자 전산망이라도 다시 가동하려 했는데 여기서도 작업이 지연됐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입니다. 결국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사무와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께 큰 불편을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어젯밤 11시부터 법원 내외부 시스템이 정상화됐지만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추가 데이터 이관 작업으로 오는 6일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연구의 중심기관인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개발뿐 아니라 이를 보급하는 데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년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등 쌈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부부가 의자에 앉아 채소를 수확하는 모습이 꽤 한가로워 보입니다. 땅이 아닌 허리 높이의 베드에서 물과 영양소를 공급하며 재배하는 친환경 고설 재배 기술 덕분인데 일도 편하고 소득도 더 늘었습니다. 고설 수경 재배를 하면서 몸이 많이 편해졌고 병해충이 없어 수확량도 25% 늘어나서 소득도 증대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재배하는 수박도 다른 곳과 달리 땅이 아닌 허리 높이에 있습니다. 역시 작업이 편하고 수박 재배 면적이 2배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작물의 병충해를 막기 위해 천적을 활용하는 기술도 효과 만점입니다. 이를 통해 화학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외국의 값비싼 천적 수입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천적 보급도 받고 있고 또 천적을 키우는 방법도 저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도 충분히 잘 되고 있고 또 방제 비용도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성이 32% 늘어난 반면 생산 비용은 2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업에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신기술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진청은 올해 작년보다 13.5% 늘어난 5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130개의 신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가만있어. 도연아, 이거 여기 문 열어. 저로 나가서 조금 위험해. 카드 충전 후 사용하십시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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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아!
네, 보신 영상은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원인 규명을 유가족이 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가족이 법 개정 청원을 냈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국민 동의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이 사고는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